제1장 멈춰버린 생일. 해질녘의 노을이 거실 깊숙이 붉은 발을 뻗고 있었다. 마치 집안의 고요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빛은 유난히 찬란하고 뜨거웠다. 72번째 생일을 맞이한 미숙은 소파 한가운데 정자세로 앉아 멍하니 핸드폰 액정만을 바라보았다. 검은 화면 속에는 화장을 짙게 한 자신의 로안이 희미하게 비쳤다. 오전부터 충전기에 꽂혀있던 핸드폰은 단 한 번도 윙윙거리는 진동을 울리지 않았다. 통신사에서 보내온 미역국 쿠폰 문자 하나가 전부였다. 예전 같으면 새벽 6시부터 형님, 생신 축하드려요. 회장님, 오늘 점심은 저희가 모십니다 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을 시간이었다. 점심은 어느 모임에서 먹고 저녁은 가족들과 어디서 보낼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핸드폰 배터리가 닳는 줄도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가습기가 뿜어내는 하얀 수증기와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들이 마치 그녀의 남은 시간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려 미숙은 몸을 떨었다.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벽에 걸린 큰 달력을 확인했다. 12월 23일 빨간 동그라미 안에 내 생일이라고 정갈하게 적힌 글씨가 선명했다. 분명 그녀의 생일이었다. 자식들은 미국에, 대전에 멀리 살고 있어 주말에 다녀갔다지만 친구들은 달랐다. 그녀에게 친구는 세상의 전부이자 그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거울이었다. 창밖으로는 퇴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고 건너편 아파트 창문들에는 하나둘 따뜻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미숙의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정지된 화면처럼 고요했다. 문득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은, 아니,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대한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 공포였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실존적인 비극이었다. 제2장, 화려했던 과거의 그림자. 미숙은 한때 강남 바닥에서 알아주는 모임의 여왕이었다. 고등학교 동창회장만 10년을 맡았고 등산 모임 부회장, 아파트 분녀회, 심지어 동네 에어로빅 반장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미숙이 뜨면 모임의 분위기가 살아났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다들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녀는 화술이 좋았고 통도 컸다. 모임이 끝나면 으래 오늘 차값은 내가 낼게 하며 지갑을 먼저 열었다. 사람들은 늘 그녀 주위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미숙은 그것이 자신의 매력이자 자신이 인복을 타고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에게 친구란 언제든 부르면 달려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찬양해주는 관객들이었다. 그런데 60을 넘기며 그 견고하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동창회장에서 물러났을 때 연락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미숙은 다들 나이 들어서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균열은 점점 커졌다. 단체 채팅방에 그녀가 정성스럽게 올린 아침 인사나 좋은 글귀에는 읽음 숫자만 사라질 뿐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가끔 용기를 내어 이번 주말에 번개 어때? 하고 물어도 손주 보러 가야 해서 다리가 아파서 하는 핑계들이 줄을 이었다. 결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이었다. 등산 모임 친구들이 자신만 쏙 빼놓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SNS를 통해 알게 되었다. 사진 속 친구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곳에 미숙의 자리는 없었다. 미숙은 그날 밤 배신감과 모멸감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돈을 빌리고 떼먹은 적도 없고 누군가와 크게 싸운 적도 없는데. 그녀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다. 남편 뒷바라지 잘해서 공무원 정년퇴직시켰고 자식들 반듯하게 키워 의사, 공무원 만들었다.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했는데 왜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우정은 이토록 처참하게 부서진 것일까? 그녀의 가슴 속에 맺힌 앙금은 풀릴 기색 없이 점점 단단해져만 갔다. 제3장 불청객의 방문. 그때 고요를 깨고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띵동. 미숙은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다. 혹시 자식들이 깜짝 방문을 한 걸까? 아니면 경비실인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미숙의 눈이 커졌다. 50년 지기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1년 넘게 연락이 뜸했던 순이었다. 순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다.
미숙은 반가움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순이야. 이게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오늘 내 생일인 거 알고 온 거지. 미숙은 일부러 목소리를 톤을 높였다. 자신의 초라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예전 같으면 미숙아, 생일 축하해. 기집애, 왜 이렇게 늙었어? 하며 호들갑을 떨며 껴안았을 순이였다. 하지만 순이는 어색한 미소만 지은 채 현관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고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다. 마치 커다란 결심을 하고 온 사람처럼 보였다. 잠깐 들어가도 되지. 순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미숙은 허둥지둥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집안은 온통 어둠침침했다. 미숙은 허겁지겁 불을 켜고 가습기를 거다. 커피? 아니면 대추차 끓여줄까? 내가 내 대추차 좋아했잖아. 아니, 됐어. 물 한 잔만 줘. 미숙은 부엌으로 가 냉수를 한 컵 떠왔다. 물컵을 받아든 순이는 단숨에 들이키더니 컵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벽에 걸린 괴종식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 째깍. 미숙이 내온 물이 식어갈 무렵 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미숙이 아닌 텅 빈 허공을 향해 있었다. 미숙아,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왜 혼자가 됐는지 그 이유를 나라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야. 50년 전을 생각해서. 미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반사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했다. 억울함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혼자가 됐다니? 순이 너 말이 심하다. 다들 나이 들어서 바쁘고 다리 아프니까 연락이 뜸한 거지. 너도 알잖아. 우리 나이에 다들 자식들 챙기고 손주 보느라 제정신 없는 거. 아니야, 미숙아. 순이가 단호하게 말을 끊으며 미숙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바빠서가 아니야. 다들 다리가 아파도 만날 사람은 다 만나고 다녀. 경자도, 정순이도, 영희도. 다들 모임 계속하고 있어. 너만 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알고는 있었지만 50년 지기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받는 진실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미숙의 가슴을 가장 깊숙한 곳까지 후볐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왜? 도대체 왜? 내가 뭘 어쨌길래? 내가 밥을 안 샀어? 술을 안 샀어? 다들 나 만나면 웃고 즐거워했잖아. 미숙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순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미숙의 떨리는 두 손을 꼭 잡았다. 순이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숙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미숙아, 너는 너밖에 몰라. 50년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적이 없어. 너는 내 주인공이었고 우리는 내 무대를 채워주는 들러리였을 뿐이야. 순이는 미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친구들의 마음에 남긴 하지만 미숙 자신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네 가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4장, 침묵의 방을 채운 상처들. 에피소드 1, 짜랑이라는 이름의 비수, 경자의 눈물. 작년 가을, 경자의 딸 결혼식 날 기억나? 순이가 조심스럽게 첫 번째 이야기를 꺼냈다. 미숙은 기억을 더듬었다. 경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가난한 형편의 식당 일을 하며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친구였다. 그녀의 딸 결혼식은 검소했지만 따뜻했다. 미숙은 그날 경자가 안쓰러워 부조금도 듬뿍 했고 친구들 찻값도 자신이 냈다. 그때 찻집에서 너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해.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글쎄,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겠지. 너 그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외제차로 바꿨는데 승차감이 다르더라. 며느리가 손주 영어 유치원비로 한 달에 200만 원을 쓴다더라. 남편 퇴직금으로 주식해서 짭짤하게 벌었다더라. 그 이야기만 1시간 넘게 했어. 순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다. 미숙은 뜨끔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평범한 근황이었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경자는 그날 사위 형편이 어려워 예단도 제대로 못해줘서 속상해하고 있었어. 자기 아들은 지방에서 겨우 취업해서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데 너는 손주 유치원비로 그 돈을 쓴다고 하니 경자 기분이 어땠겠니? 내가 차값을 내며 경자야, 고생했다. 차값은 내가 낼게 할 때 경자는 고마운 게 아니라 비참했대. 나는 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내 무의식적인 우월감이 경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은 거야. 순이의 말에 미숙은 경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찻집에서 경자는 유난히 말이 없었고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미숙은 그것을 딸을 떠나보내는 섭섭함이라고만 생각했다. 그것이 자신의 무심함에 대한 소리 없는 비명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른이 넘어져야 알았다. 경자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밤새 울었다고 했다. 에피소드 2,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뒷담화, 신뢰의 붕괴. 그리고 너, 친구들 소식 전하는 거 좋아했지? 순이가 두 번째 다짐을 꺼냈다. 미숙은 친구들 사이에서 정보통을 자처했다. 모르는 소식이 없었고 누구보다 먼저 소식을 전했다. 그것이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자 애정이라고 생각했다. 정순이네 아들 사업망에서 집 넘어갈 뻔한 이야기, 영인의 며느리가 제사에 안 오겠다고 해서 난리난 이야기,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다 당사자들이 너 믿고 비밀로 해달라고 털어놓은 이야기들이었잖아. 미숙의 표정이 붉어졌다. 그건 내가 걔네들 걱정돼서 우리끼리 힘 모아 도와주자고 한 이야기지. 걱정? 미숙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정순이가 너한테 그 이야기 하고 나서 다음날 등산 모임 가니까 다들 자기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래. 정순이가 얼마나 무안하고 속상했겠니. 친구들은 깨달은 거야. 미숙이 앞에서는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힘들 때 미숙이한테 털어놓으면 다음날 온 동네 비밀이 되겠구나 하고. 영희는 순이에게 미숙이 만나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을 했다간 내 며느리 흉이 온 동네 소문날 것 같아서 불안해라고 털어놓았다고 했다. 신뢰라는 이름에 두근 그렇게 미숙의 가벼운 입에 의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미숙은 자신이 친구들의 비밀을 헤집고 다니는 잡상인이었다는 사실에 몸소리를 쳤다. 에피소드 3, 감정의 쓰레기통, 순이의 한숨. 세 번째는 나도 정말 말하기 힘들었는데 순이가 물을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7년 전 내 시어머니 병간호할 때 기억나.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녀는 5년 동안 치매 시어머니를 모셨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남편은 무심했으며 시누이들은 돈 이야기만 꺼냈다. 정말 억울하고 서러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 그때 너 나한테 하루가 멀다고 전화해서 1시간, 2시간씩 시어머니 흉, 남편 흉, 시누이 흉 봤잖아. 나는 친구니까 내가 힘드니까 처음엔 다 들어줬어. 고생한다고 위로해주고. 그래, 순이 내가 제일 많이 들어줬지. 고마웠어. 그런데 미숙아, 나도 그때 우리 엄마 요양원 보내고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 나도 위로받고 싶었고 친구한테 내 사정 털어놓고 싶었어. 그런데 내 전화가 오면 내 사정은 꺼낼 기회조차 없었어. 안녕하고 인사하면 너는 바로 순이야. 너는 모를 거야. 오늘 우리 시누이가 하면서 내 고생만 시작했으니까. 순이는 미숙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한숨부터 내쉬게 되었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기가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친구들은 미숙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자신들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오물만 쏟아붓고 가는 미숙의 일방적인 태도에 질려버린 것이다. 심리학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들으면 듣는 사람 뇌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대. 처음엔 공감하다가도 반복되면 몸이 먼저 반응해서 피하게 된다나 봐. 영희도 그랬어. 미숙이 전화 오면 먼저 핸드폰 화면 보고 한숨부터 나온대. 받으면 1시간은 기본이고 끊으면 기가 다 빠진대. 순이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기대고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우정을 나눠왔는지 깨달아. 에피소드 4, 선을 넘는 조언과 가르침, 정순이의 분노. 마지막은 내 말투야.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다짐을 꺼냈다. 내 말투? 내 말투가 어때서? 나 다들 나한테 시원시원하고 좋다고 했어. 미숙이 반박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정순이가 지난번에 손주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때 너 뭐라고 했어? 미숙은 기억을 더듬었다. 글쎄, 내가 아는 유치원 정보 알려주면서 요즘은 다들 보내니까 보내는 게 좋겠다고 했지. 너 말투가 어땠는지 알아? 아이고, 정순아. 그건 아니지. 요즘 세상에 영어 유치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며느리한테 말해야지. 내가 좋다는 유치원 3개 알려줄게. 거기로 보내 했어. 그건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야. 가르침이고. 순이는 정순이가 나중에 자신에게 미숙이 만나면 꼭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대.
며느리 문제도, 손주 문제도 미숙이는 늘 자기가 정답이고 나는 오답인 것처럼 말해라고 털어놓았다고 했다. 미숙의 조언은 늘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고 그것은 친구들의 자존심을 갉아먹었다. 친구는 선생님이 아니었다. 부모도 아니었다.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고생 많다, 힘들겠다는 위로 한마디였음을 그녀는 몰랐다. 그녀는 친구들 위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모른 채로. 제5장 부서진 거울 앞에서의 고백. 순이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거실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괴종식의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째깍 째깍.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억울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차올랐다. 그녀가 평생 우정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나라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무대였을 뿐이었다. 친구들은 그녀의 찬란한 인생을 빛내주기 위한 소품에 불과했다. 미숙아, 우리는 친구 사이는 수평이어야 편한 건데 내 말 속에서 경자는 늘 아래에 있는 느낌이었던 거야. 내가 밥 사줄수록 더 그랬대. 밥값으로 갚을 수 없는 격차를 느꼈다나 봐. 떠났다기보다 지친 거지. 너 만나면 비교당하고 뒷담화 걱정되고 감정 쏟아내는 거 받아주고 조언까지 들어야 하니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미숙아, 나 이제 가볼게. 오늘 한 말들 너무 상처받지는 마.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나도 완벽하지 않거든. 미숙은 순이를 형광까지 배웅했다. 문을 열어주면서 수화기 너머로 영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마워, 순이야. 진심으로. 순이가 돌아간 뒤 미숙은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순이가 한 말들을 하나씩 적어내려갔다. 돈 자랑, 뒷담화, 감정 쏟아내기, 가르치려는 태도. 이 네 가지가 50년 우정을 무너뜨렸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수첩 옆에 새로운 다짐을 적었다. 먼저 묻기, 입 닫기, 허락 구하기, 공감하기. 하루아침에 달라지긴 어렵겠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그녀의 남은 인생은 이 침묵의 방에서 홀로 썩어갈 것이었다. 제6장 인생 후반전 진짜 우정의 시작. 며칠 뒤 미숙은 가장 먼저 멀어졌던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안 받으면 어쩌지? 바쁘다고 끊으면 어쩌지? 여보세요. 경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 익숙한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경자야. 나 미숙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요즘 무릎은 좀 어떠니? 가게 장사는 좀 어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경자가 뭐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미숙아. 웬일이니? 다행히 경자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기도 했죠. 그날 통화는 30분 동안 이어졌다. 미숙은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고 싶은 충동을 꼭 참았다. 아들 외제차 이야기, 손주 유치원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대신 수첩에 적힌 다짐을 떠올렸다. 경자가 장사가 안 되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내 말대로 진작 업종을 바꿨어야지라고 했을 조언 대신 그랬구나. 정말 고생이 많네. 요즘 다들 힘들다던데 경자 내가 고생이 많아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을 무렵 경자가 나직이 덧붙였다. 미숙아, 너 오늘 좀 다르다. 고맙다. 전화해줘서. 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의 진심을 만난 기분이었다. 자랑하고 가르칠 때는 얻지 못했던 진정한 연결을 자신을 낮추고 들어주었을 때 비로소 얻게 된 것이다. 우정은 화려한 식탁이나 비싼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머물 자리를 내어주는 것임을 그녀는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저무는 노을은 내일을 기약하며 사라지고 있었다. 미숙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서늘하지 않았다. 그녀의 핸드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홀로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빈 의자가 하나둘 마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침묵의 방을 채우기 시작한 것은 자기 과시의 소음이 아니라 상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이해의 공기였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쳐 다음 통화할 친구의 이름을 적었다. 영희, 정순이. 인생의 후반전, 진짜 우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일부를 떼어줄 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